현재 호날두 노쇼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이것이 일본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벤투스 소속 포르투갈 출신의 공격수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자진해서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었죠. 당시 많은 축구 팬들은 호날두를 보려고 티켓을 구매했으나 이를 보러 온 팬들에게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심지어 비매너적인 태도를 보여줘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팬들은 배신감에 화가 폭발했었죠. 경기 후 일부 팬들은 소송을 진행했고 인천지법에서는 주최사가 팬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37만 1천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담당 판사는 피해 보상금은 팬들이 호날두를 잃은 값이라며 이번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호날두이기에 실망도 큰 법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CNN 등 전세계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며 관심을 끌었었죠. 이에 대한 서양권 언론들은 호날두의 행동을 상식을 벗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옆나라 일본과 중국은 호날두가 아닌 한국인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한국인들은 특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죠.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옆나라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밖에 생각 못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무슨 일만 있으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해서 해결한다는 특성을 제기합니다. 한국은 지폐가 많은 나라인데 이는 무슨 일만 생기면 다같이 우르르 모여서 이를 해결하려고 강압적인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지난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집회 및 수년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부터 등장한 말이죠. 평균 모이는 인원이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을 보고 일본에서는 놀라워하면서도 저렇게 모이는 것은 한국인의 특징이다, 다른 해결책이 없는가라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은 대중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무관심하니 나아지는 게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한 반응을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비난은 본인들의 경험의 바탕이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과거부터 엄격한 폐쇄적 신분제를 바탕으로 각자가 해야 하는 일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이를 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장인 정신이 잘 보존된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정치 등 국가를 이끌어가는 의사의 결정권은 그것을 맡게 된 자들의 몫이며 일반인들은 별다른 비판이나 반성 없이 이에 그냥 따르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에서 사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집회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개입은 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그들은 때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습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부리는 행위를 이번에 먹튀 논란의 호날두에게도 한국인들이 오히려 부리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반응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동은 아시아 전체의 민폐라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유럽팀에서 프리시즌에 한국에 친선 경기를 왔는데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순히 한국을 넘어 다시는 아시아 지역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팬들을 위해 봉사하는 측면도 강한데 이번 사태처럼 많은 이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한국 모습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유럽팀이 오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호날두가 당일 컨디션이나 팀 사정에 따라 못 나올 수도 있고 경기에 못 본 것은 아쉽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일을 가지고 질리도록 소송까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일본 고베는 이니에스타도 있었는데 안 나오면 아쉬운 것뿐이지 고베 팀에 가서 항의한 일본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는 의견이 최고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인데 과감히 포기하고 항의하지 않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본인입니다. 더군다나 이니에스타는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 호날두처럼 한 번 방문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오늘 나오지 않은 경우 다음 경기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덧붙여서 일본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근육이 필요해 못 나온 호날두를 거칠게 몰아붙이다 못해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우 없는 행동이라는 반응이죠.
또 이와 관련해 일본에 살고 있는 한 한국인이 일본의 평소의 언론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지난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극우 언론 등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고 강조해 무슨 일만 있으면 또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도 관중들이 피해를 봤으니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한일 간 관계의 특수성이 기인한 반응이 나온다며 일본 방송을 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벗어난 세계 각국의 반응은 일본과는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양 언론들은 호날두 노쇼를 심각하게 다뤘죠. 미국의 포브스는 호날두 노쇼 사태를 보고 아시아를 돈다발로 취급하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고, 이탈리아 유럽 매체인 디 마르지오는 한국 팬은 악몽과 같은 시간을 겪었으며 그의 내한 경기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CNN도 호날두 사태를 자세히 보도하며 한국에서 공을 차지도 않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헤드라인에 등장했다는 기사를 실으며 그의 아이 같은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더불어 유일하게 중국만이 호날두를 대변합니다. 중국인들은 호날두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 팬들이 무분별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호날두가 중국에서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잘 치렀고 SNS에서도 따로 인사를 했으니 본인들은 원래 계획대로 만족스러운 상황인지라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만약 중국도 한국처럼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어봤으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호날두의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모든 스포츠 스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대조적으로 팬들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현명한 대처를 하는 스타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이미 5번째나 방문한 데이비드 베컴은 한국 팬들의 열정이 그동안 그리웠다고 하기도 했죠. 영국의 팝 가수 앤 마리는 애초 인천에서 출연이 예정된 페스티벌 무대가 우천으로 설 수 없게 되자 한국 팬들에게 사과드리며 인근 호텔에서 깜짝 무료 게릴라 콘서트를 열어서 팬들의 마음을 감싸줬죠. NBA 간판 스타 스테판 커리도 한국의 모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인들의 사랑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많은 세계적인 스타들은 팬들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매너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법원은 호날두의 비매너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기획사에게 피해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인터넷상에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은 노쇼를 한 호날두를 두둔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과 유럽 축구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의 단합은 참 대단하구나. 끊임없는 집회, 신기할 따름이다. 경기 결장하면 왜 사기자가 되는 거야? 어떤 논리야? 이건 유럽 축구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 한국의 정치, 사법, 경찰에 이르기까지 미치광이구나.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나가기 싫겠지. 세계인들 보라. 이것이 한국이다. 호날두는 축구편을 적으로 돌리다니 제정신이냐? 원래 제정신이 아닌가? 호날두에게 국제 수배 역시 정신이 이상하군. 컨디션 불량이라고 이미 말했잖아. 한국은 무서운 기세로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구나. 법칙 발동, 연관되면 끝. 경기에 출전 안 하면 사기 혐의로 입건되는 국가에 웃었다. 이탈리아도 이걸로 알겠지? 한국을 상대하면 이렇게 된다. 유벤투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어서 유럽 축구 팬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팬 집단이 이 정도로 화난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 이 정도로 화났는지 이해가 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유벤투스가 아니라 호날두를 보기 위해 티켓을 샀을 거야. 호날두와 유벤투스가 적어도 45분을 뛰겠다고 계약한 것도 사실이라면 완전히 이해가 되지. 맞아. 상당히 명백한 사건인 것 같아. 호날두가 뛸 거라고 광고했어. 근데 뛰지 않았지. 환불받아야 마땅해. 만약 클럽에서 자신들의 선수가 뛰지 않길 바란다면 그런 계약을 안 맺으면 되잖아. 이건 계약법에 관한 사항이야.
의무적으로 호날두가 뛰도록 계약을 했다면 호날두의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할 의무가 유벤투스에 있는 거야. 다른 경기에서 그 정도로 많이 뛸 필요가 없었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야.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뛸 거라고 약속했잖아. 일본인들은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왜 유럽팀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유럽 축구 팬들은 호날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아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인천지법에 유벤투스를 초청한 주최사에 대한 판단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한 한국인들의 현재 감정과 인식을 잘 반영해서 나온 판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의 스포츠 스타라면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보며 발전해가는 팬들과도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과 유럽에 이은 빅3 자동차 시장으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13억 8천이 넘는 세계 2위의 인도는 자동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이후로 현대 기아차가 완전히 밀려났고 또한 최근 상황으로 인해 거의 판매 절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시장은 최근 상황까지 겹쳐서 지난달 중국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대신 인도에 SUV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인도 시장에 맞춰 새롭게 선보인 카니발을 필두로 하반기에 소렌토 동생이라 불리는 소넷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아차는 셀토스로 처음으로 인도에 진출하여 6개월 만에 마루티 스즈키, 현대자동차에 이은 3위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인도의 나쁜 공기로 인한 미세먼지로 최초로 공기청정 기능을 다는 등 현지화에 주력한 셀토스는 인도에서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아차는 셀토스의 흥행을 올해도 이어가 5일 지난달 인도 시장에서 총 15,644대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기아차가 지난해 8월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이룬 역대 최대 월간 판매량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인도에 진출하면서 오는 2022년 30만 대 판매 체제 구축과 인도 내 탑3 브랜드 등극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셀토스 14,024대, 카니발 1,620대를 판매했습니다. 단일 차종으로 셀토스만 팔다가 지난달 5일 2020 델리 모터쇼에서 카니발을 선보이며 판매 모델이 2개로 늘었습니다. 새로 선보인 카니발은 고가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곧 출시할 소넷과 더불어 올해 내내 판매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넷은 강인한 스타일과 동급 최대 ID 편의사항을 갖춘 소형 SUV라는 특징과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타일리쉬와 커넥티드의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넷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놀라움을 주었는데 외관은 강인한 그릴 조형의 모습을 갖췄고 다이나믹한 볼륨감의 바디와 날렵한 이미지의 루프 라인이 조화를 이뤄서 완성도 높은 옆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실내는 역동적인 인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화려한 조명과 독창적인 세로형 에어벤트, 멀티컬러 무드 램프 등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2열 탑승 빈도가 높은 인도 현지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실내 공간, 인도 기후와 환경 등을 고려한 특화 사양도 대거 탑재했습니다. 2열 에어벤트의 기본화, 암레스트 공기청정기 등 하이테크의 편의사양, 10.25인치 AVN 기반 원격 시동, 차량 도난 알림 등 첨단 커넥티비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인도 기후와 환경 등을 고려한 특화 사양들은 이미 셀토스에서 큰 효과를 본 바 있어 소넷도 인도인들의 취향을 저격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셀토스에 이어 기아차는 지난달 카니발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3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만든 인도형 모델로 인도에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인도 상위계층 대상의 최고급 MPV 콘셉트로 개발되었습니다. 인도형 카니발은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나파 가죽 시트, 10.1인치 뒷좌석 터치스크린, 듀얼 패널 전동 선루프, 원터치 슬라이딩 도어 등 최고급 편의사항을 갖추었습니다. 인도형 카니발의 파워트레인은 2.2리터 디젤 엔진, 8단 자동 변속기를 갖췄습니다. 이 엔진은 경쟁 모델 토요타의 이노바 프라이스타보다 성능이 우수해 현지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5천만원에 가까워 고급화로 인해 국산 카니발보다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21일 사전계약 첫날에만 1410대, 현재까지 누적 3500대 이상의 계약고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크레타를 오는 17일 출시하는데, 신형 크레타는 인도를 겨냥해 내놓은 현지 전략형 소형 SUV입니다. 이것은 2015년 출시한 1세대에 이은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SUV 판매 1위에 등극했고, 인도 올해의 차 신차 품질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베스트셀링카로 신차 효과를 통해 판매량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일시적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다양한 대응 계획을 세워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조기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상황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현대 기아차는 인도 시장을 완전히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 진심 TV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죠. 74.1%의 찬성을 얻었는데요. 당장 야당에서는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당원 74.1% 찬성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께서 이 선택이 우리 당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예, 이게 대의 명분이 있는 거다. 예, 우리 소수당을 살리는 길이고 개정선거법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불리 때문에 찬성하신 게 아니다. 예, 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유불리만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4분의 3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적폐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 혹은 예. 근본적으로 보면 이 개정선거법의 근본 취지인 다수당이 내려놓고 소수당이 좀 더 소수당에게 배려하자. 예.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당장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완전히 공론을 왜곡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이 똑같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한국당은 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예. 세금을 내잖아요. 예. 세금을 내서 좀 열심히 일하지만 뭐 별로 돈을 못 버는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예. 이 부자가 자기 낸 세금 아깝다고 자기가 서민이라고 등록을 해갖고 그 복지 혜택을 가로채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지금 한국당은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절도 행위, 정치적 절도인데, 예. 이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선 거지. 예. 우리도 그거 뺏겠다. 우리 목 아까워서 우리가 다시 가로채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당의 선택과 이 민주당의 선택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걸 민주당 당원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는 이제 비례 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그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례연합당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거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비례 후보를 냅니까? 그렇죠. 몇 명을 냅니까? 그거는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한데요. 예. 일단 저희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번 선거법은 우리 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거대 정당이 좀 손해보더라도 소수당에게 길을 열자. 예. 이게 선거법 계획의 취지니까 예, 예. 그 선거법대로 한다면 예. 보통 우리가 한 20석 이상을 얻는데 예. 이번 개정선거법으로 한 7석, 뭐 6석에서 8석 요 사이 정도밖에 못 얻게 돼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그 이상 욕심을 내지 말자. 그 대신 예. 그 이상 욕심을 내서 25석, 27석을 가져가려고 하는 한국당의 욕심을 네. 우리가 막자.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어디로 가느냐? 예. 소수당한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미 그 몇몇 언론에서 이게 이 경우의 수에 따라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비례 47석이 그중에 30석은 어떻게 분할되고 17석은 어떻게 분할되고 계산해서 표 만들어 놓은 걸 다 봤어요. 그렇죠. 예. 미래한국당은
이대로 그냥 가면 20몇 석 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예, 25석 정도로 예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이 같이 하면 20몇 석 사실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7석만 갖겠다 그 중에서.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네. 지금 미래한국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예. 25석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25석 중에서 한 20석 가까이는 예. 사실 소수당에 가져가는 걸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정의당 이름으로 선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어요. 원래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예. 대한민국 공론이 예. 한국당을 타일러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정말 잘못 이렇게 막아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당이 그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못 막았어요, 어쨌든.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여기에 참전을 해야 알겠어요.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예를 들어서 20석이라고 치고 그중에 우리는 한 7석만 욕심을 내면 나머지 13석은 소수당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욕심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그 소수당이 근데 정의당이나 민생당이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정의당, 민생당은 일단은 현재 다 반대거든요. 참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정의당, 민생당이 같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이 보다도 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라고 하는 건 정당들이 국민들의 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좀 간명하게 해주는데 좀 참여를,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는 참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참여를 만약 안 한다면? 근데 안 하게 된다면. 저는 기본 취지가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당과 민생당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의석 진출을 못했던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되게 청년층이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녹색당이라든가. 녹색당, 미래당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지금 선거제도에서도 지금 의석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알겠어요. 지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2-3석 이상 의석을 갖게 되니까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2-3석이 아니죠. 지금 정의당, 민생당이 빠진다면 녹색당, 미래당. 정당별로. 그러니까 정당이나 세력별로. 그러니까 녹색당, 미래당 등등이 한 5석 이상씩 가져가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녹색당, 미래당이 각 당별로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고 각각이 몇 석씩 가져가면서 또 시민사회에서 기존의 정치권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로 해서 10대뿐이 나오겠죠. 네, 그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하승수 변호사 등이 제안한 비례연합당이 있고 그리고 최백은 교수 등의 시민을 위하여 이건 다 함께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다 함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이게 결국 소수의 목소리들이 이 소수의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 거기까지도 알겠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현역 의원 꿔주기 합니까? 그래서 이 번호 앞으로 땡기나요? 안 땡기나요?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도 새로운 당이 아니니까 이 새로운 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고 이제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민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네. 김종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참여 결정한 거하고 미래한국당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김종민 의원이죠.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김종민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이라 해야 됩니까? 집단이어야 됩니까? 참으로 뻔뻔한 집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1로 해가지고, 이게 선거개혁이냐, 국민들께 호도해 왔습니다. 공수처법하고 같이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정의당을 이제 왕따시키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비례연합 정당입니까? 위성 비례 정당입니까? 비례당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를 미래한국당은 반대하셨죠? 반대했죠. 우리가 미래한국당 반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래한국당이 그 연동형 비례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것을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고 현행 제도로 하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맞아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집권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경태 의원이 표현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 이걸 하면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오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어쨌든 비례정당을 만드시고 나니까 역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장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아서 그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는 또 우리가 막아야 되겠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합니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뻔뻔하고 상도에도 정도에도 어긋나는 집권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과 같이 했던 민생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또 여러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을 쉽게 말해가지고 공수처법하고 같이 해서 통과시키게 만들고 나서 이제 와서 결국은 그 상대방 정당들을 이용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내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이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해야 된다. 저는 뭘 상식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을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매우 기만당했다, 우롱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비례의석 47석 중에 한 23, 4석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목표치는 저희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리고 또 주신 대로 23, 4석 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신다면 목표가 23, 4석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보셨죠, 그죠? 맞아요. 공격한 것도 맞아요. 정작 자기들이 또 이게 맞는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미래통합당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한 23, 4석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하면 당신들 뻔뻔하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당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한 7석만 갖겠다라고 하는 건 안 뻔뻔한 거 아닌가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만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래 안 만들어도 6, 7석은 나옵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몫을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정의당은 뭐가 됩니까? 민생당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민생당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죠. 정의당과 민생당은 그거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소수 정당한테 기회를 준다 해놓고 정작 소수 정당은 그때 4+1에 참여했던 소수 정당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이 꼼수, 한도에 어긋나는 이 뻔뻔한 짓에서는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당이나 미래당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비례대표제가 어떤 무슨 소수 국민적 지지가 아주 얕은 그런 분들한테 의석수를 주는 게 비례대표로 이렇게 활용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는 직능을 대표하고 그 직능에 대표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서 우리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쭉 비판하신 거 역으로 정의당, 민생당이 만약 참여한다 그러면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 역시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정의당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원래 비례대표의 의석이 많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의당 자체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가 많이 있는 정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하겠죠. 판단해서 표를 어딘가 던지겠죠. 유권자분들이 이 뻔뻔하고 이 상도에